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한 맡은 일을 열심히 해 나가시는 모습에 먼저 여러분에게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나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와중이죠. 요번 주 일요일 되면 처서라고 하네요. 처서. 그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타고 온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 뭉게구름 때문에 이제 햇빛이 가려진다. 즉 선선함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요,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이제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에 있는 풀을 깎아도 되고 또 산소를 찾아서 우리가 벌초를 하죠. 그런 시기가 바로 처서라는 겁니다. 이 처서에 대한 재미난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 그놈의 모기 녀석들. 모기의 입도 이제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날씨가 이제 선선해진다는 얘기죠. 예, 그 지난 여름 정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제 때약볕 아래서 기온이 뭐 33도에서 35도 왔다 갔다 했죠. 요런 날씨에 또 습도도 얼마나 끈적끈적합니까? 즉 습도가 높으면 이제 몸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증가되겠죠.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때약볕 밑에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우리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제 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친척을 위해서, 또 우리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간다면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논산에 있는 토지 개발자가 상담이 들어와서 그 토지 개발자, 즉 논산에서 이제 펜션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무지막지하게 크게 지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아시는 분이 통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직접 논산으로 아시는 분하고 같이 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시는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내려가는 줄 알았더만은 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 그 두 명이 제 차에 또 뒷좌석에 이제 또 합석을 하게 됐죠. 본의 아니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딴 사람들 두 분까지 모시고 간 거죠. 그래서 왜 이분들이 오셨는지, 왜 제 차 뒤에 타시는지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시는 형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이 이제 뭐 투자 이렇게 한다,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듣기 위해서 제 차를 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의 아니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차에 두 분을 또 모시고 논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타신 분들이 부부 네 분이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를 하셨고, 한 분은 또 이제 대학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다, 와이프가. 이렇게 뭐 대략 얘기를 듣고 운전을 하고 저는 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 여자분께서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서해안 쪽에 있는 무슨 항구 아시냐고. 근데 솔직히 처음 듣는 항이었어요. 어디 항구 아시냐고.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랬어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그 항구는.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앉으신 여자분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더만 알고 보니까 후치꾸리 하네. 후치꾸리 하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머릿속에 또 생각이 들죠. 잠깐. 아,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전문가라 생각하시면 전문가라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후치꾸리 하네라고 하면, 후치꾸리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니까요. 편하실 대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좀 조용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또 전문가라 생각하시는 분은 전문가라 생각하시는 거고, 오로지 꿈을 꾸고 돈에 대해서 좀 벌려고 노력하시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배종찬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후찌꾸리요. 왜냐, 뒤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뒤에 앉아 계시는 남편분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기획부동산이라니까.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이야? 기획이 아니야?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두 분께서 또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남편분은 모르게 여자분이 투자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이니까 은퇴 자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뒤에 남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교수님, 무슨 항구,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섬이라는 겁니다. 무슨 항도 아니고 또 그 앞에 있는 섬, 작은 섬이죠. 거기에 이제 땅을 샀는데 어디 이제 법인에서 땅을 팔았다. 그런 거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은 기획부동산 같고, 근데 여자분은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또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더 웃깁니다. 그래, 기획부동산이나 치자. 근데 기획도 종류가 있는 거야. 요건 착한 기획이야. 그렇죠. 착한 기획부동산이지. 왜? 투자하신 분들은 착한 기획부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착하지 아니한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부동산도 종류가 있는 거야. 종류가.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기획부동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이 첫 번째 기획부동산은요, 토지를 칼질하여 팔아먹는 기획부동산이죠. 두 번째 기획부동산은요, 토지를 가공하여 팔아먹는 기획부동산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요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처럼 여유 자금이 좀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런 욕망이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대상으로 돈을 노리는 거죠. 요게 기획이죠.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두 가지 기획부동산, 첫 번째 토지를 칼질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제 뭐 한 10만 평, 적게는 뭐 10,000평, 20,000평을 사죠. 그 다음에 요거를 10,000평, 20,000평 하게 되면 토지가 쉽게 팔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니까. 이 토지의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는 토지를 투자할 때 매매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거는 땅이 팔리기가 힘들죠. 그럴 경우 칼질을 하는 겁니다. 칼질. 따다다다다다.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처럼 칼질을 하는 거죠. 쪼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는 뭐 100평, 200평, 3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쪼개서 토지를 팔죠. 그리고 너무 쪼개지다 또 할 경우에는 또 이제 같이 공유자로 또 집어넣잖아요. 만약에 쪼개기가 힘든 땅들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쪼개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 명의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하나의 토지 필지에 하나의 토지 등기부 등본에 공동명의로 사람들이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 줄은 몰라. 그래서 요게 기획부동산 첫 번째 토지를 칼질하는 부동산. 즉 여기서 토지를 칼질한다는 거는 토지를 분필한다는 거죠. 그 필지를 쪼개는 게 우리는 분필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를 합치는 거, 즉 A 땅, B 땅, C 땅을 하나로 묶는 거를 우리는 토지 합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의 땅을 한 10가지 필지로 나누는 거, 요게 토지를 분필, 토지 분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칼질이라는 거는 토지를 잘게 쪼개서 판다라는 얘기죠. 요게 기획부동산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획부동산은요, 토지를 가공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기획부동산입니다. 그럼 토지를 가공이라는 건 뭐냐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토지를 잘게 쪼개서 팔아.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은퇴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펜션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토지를 쪼개서 파는 거고. 두 번째는 토지를 가공한다는 거는 어디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한다? 여기다가 이제 리조트를 짓는다는 거죠. 콘도를 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한다? 토지를 가공한다는 거예요. 가공. 그러니까 건물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한다. 운영상의 수입을 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뭐 이렇게 레지던트 호텔 이렇게 뭐 이렇게 분양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뭐다? 건물에 대한 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획은 토지를 칼질하는 곳이 있고 토지를 가공해서 팔아먹는 그런 기획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기 전라남도 신안 쪽에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있는 그 섬을 이렇게 섬 중에 일부 땅을 사서 뭐 리조트를 꾸몄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거 얼마나 또 투자를 많이 하셨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기획부동산들은 이제 뭐 큰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평창, 요거도 한동안 해서 이제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해안 쪽, 이제는 뭐 눈이 타깃이 이제 서해안 쪽이잖아요. 왜? 동해안 쪽은 섬이 없잖아. 서해안 쪽에 섬이 많아. 그러니까 이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계신 여자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중국 수출이 그렇고, 또 무슨 우리 이제 대형 건설 회사, 그 조선소가 또 들어온다. 또 개발 이슈는 있다. 그런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공장을 만든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소 얘기를 했는데, 조선소 요즘 적자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좀 크게 보셔야죠. 물론 조선소가 들어오면 개발 이슈가 충분하죠. 토지 가격 오르고 또 건물 가격 오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조선소를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대우조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요즘 주식시장에 조선소 업종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조선은 좀 저렴하게, 또 거기는 인건비 자체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따낼 때 좀 저렴한 비용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조선소는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 저가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밀리게 돼 있죠. 수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소에서는 이제 해양 플랜터 산업, 좀 고난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또 어떻게 보면 고위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투자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뭐 적자가 뭐 3조 원이 발생했다. 뭐 3천억이 아니라 3조입니다. 3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꼬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하한가가 30%인데
요 하한가 30%도 두드려 맞고, 현재는 한 6,600원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죠. 뭐가 있냐 하니까, 제가 무슨 항구, 그 항구를 모르는데, 이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그 항구를 알고 계실까? 또한, 서울을 말고, 예를 들어서, 분당에 사시는 분이 그 항구를 알고 있을까? 또한,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이, 또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이, 또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서해안에 있는 그 항구를 알까? 거의 모르시잖아요. 만약에 그 항구를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그 지역에서 기획을 짠 기획부동산 내지는 기획부동산 법인, 또 기획을 한 사람, 또 거기다가 그 밑에 직원들 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또 운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디 지역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좋은 부동산이다. 이 안 좋은 부동산은 뭐냐라고 하면 어디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안 좋은 부동산이다.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다. 이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단 강남 중에서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10억 미만의 매덕이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런 아파트는 괜찮은 지역이다.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에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보니까 괜찮아. 또 그 지역이라고 하면 또 지방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런 경우에는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 딱 박혀있는 산골이야. 그 지역은 몰라. 모른다니까요. 서해안 쪽에 있는 무슨 항구에 무슨 섬이다. 그 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섬이 한두 개인가요? 그런데 그걸 교모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처는 남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거고, 전혀 남들이 모르는 지역의 투자처는 이건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안 좋은 투자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한 평당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평당 45만 원 줬다고 합니다. 서해안에 있는 작은 섬이 한 평당 45만 원.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웃음만.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운전을 하고 가면서 많이 나눴죠. 그런데 웃긴 거는 점차 그 여자분, 저에게 후추꾸리네라고 하시는 분, 그분의 얘기는 점차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 얘기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잘못 샀다, 기획부동산이다 라고. 아무튼 그날의 핵심은 우리가 논산에 가서 우리가 펜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 공원도 만들어 놨고요. 또 굉장한 저수지까지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땅, 또 그 땅에 대해서 시세가 한 12억짜리 그 땅에 대해서 좀 팔아달라? 내지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저희 사무실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남편분하고 이제 둘이 우연찮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장으로 은퇴를 했고요. 은퇴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 아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한테 그 땅을 소개를 했고, 중국 개발 이슈가 됐고, 또 대기업이 들어서고. 그럼 대기업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 땅을 사야지 왜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또 섬을 사고 또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도 아는 사람 소개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는 사람이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그 부분에서 또 뒷골이 또 쎄하더만요. 왜 하냐? 왜 쎄했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 그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이제 기획부동산에 들어갔다. 그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땅을 파는 거죠. 물론 또 이 방송을 그분께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가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왜? 요렇게 또 당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요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덜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를 설명해 드렸냐라니까 만약에 땅을 300평을 사셨다면 매매 금액이 대략 뭐 300여 평이라면 대략 1억 5천인데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셨죠? 라고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펜션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도로를 끼고 사셨냐? 도로까지 포함해서 즉 사도 또 도로 요거까지 매매 계약서에 포함하셨냐? 왜 이렇게 질문하냐라 하면 이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팔 때 도로는 만들어줘요. 도로를 만들어주는데 도로에 대한 소유권자는 이제 기획부동산 거야. 그 법인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300평, 400평 땅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300평 땅을 사셨는데 만약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도로를 끼고 사야 되잖아요. 도로를 접해야 되죠. 근데 도로는 접했지만은 그 도로가 누구 땅이냐니까 내 땅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이 도로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또 받으시든가 지분에 대한 아니면 그냥 도로 사용 승낙서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있지만은 도로 소유권까지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거는 맹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그분이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맹지 맞다고 도로는 못 샀다고 그 도로는 분양회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빨리 파시라. 그게 나아 보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 좀 그런데요. 양도소득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금액에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거고 내가 1억 5천 주고 샀지만은 내가 팔 때는 1억 주고 팔았다.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글쎄요. 그게 팔릴까 의문입니다. 그 남편분은 명확하게 현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자분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은 뭐한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이 남편분하고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뻔한 뻔짜로 나중에 가서는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후회를 하면 뭐합니까? 팔리지 않는 땅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그 지역에 대한 땅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이 경매로 그 지역에 그 인근 지역에 땅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한 평당 요번은 45만 원 줬는데 경매로 나온 토지로는 한 평당 10만 원 나왔더만.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토지도 나와 있더만요. 개인이 파는 거. 그 한 평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요분들은 맹지에다가 한 평당 45만 원 돈을 주고 샀는데 차마 제가 분석한 요 얘기를 그분들한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합니까? 장기로 가야지. 오래 가지고 계셔야지. 근데 걱정이 됩니다. 오래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과연 그 가격대에 오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그 지역에 그 무슨 항, 무슨 섬, 그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는 팔아먹을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매수할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 그 기획은 이제 마침표를 찍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획을 또 짜겠죠. 그러면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그걸 또 팔아먹겠죠. 지인 마케팅을 통해서. 사신 분들은 2, 3년 동안은 시시하죠. 왜? 2, 3년 동안은 계속 오를 거는 희망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양팀들이, 기획부동산 팀들이 철수를 하면 그때서야 현실이라는 게 나타나겠죠. 아마 2, 3년 갈 것 같아요. 2, 3년 지나면 이제 철저한 현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 심지어 제 휴대폰 번호까지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 올려놨더만은 이제 카톡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두 가지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상담이시고 어떤 분들은 투자할 것에 대한 상담인데요. 먼저 투자한 것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저의 마음은 좀 아파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건 교수님께서 어떻게 직원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척 보면 척이야.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 흐름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한 거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아시는 분들하고 땅 구경하러 갔다가 또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피스텔 구경하러 갔다가 또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구경하러 갔다가 그냥 이 구경하러 가자는 사람들은 안 사는데 구경하러 간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경하러 같이 가자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2사람 내지 3사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좋다고 막 열을 올려.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가. 그러면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같이 들어. 그 다음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좋다 하고 같이 가져간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거지. 결론은 나는 그냥 덩달아서 구경하러 갔는데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있어. 누가?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은 계약을 안 하는데 구경 간 사람이 계약을 한 거야.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있어. 자필 설명하고 차 도장은 안 가져왔네. 사인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 얼마 입금을 합니다. 돈을 안 가져왔네. 내 폰뱅킹으로 입금하시죠. 이렇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같이 구경하러 가자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같이 구경하러 가자는 사람은 이득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잠못 투자를 한 경우 참 가슴 아프잖아요. 또 잠못 투자했다고 해서 팔고 싶었는데 후딱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죠. 한 엊그저께 오래간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베테랑. 아주 재밌게 봤어요. 한 몇 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한 2시간 가까이 됐나요? 뭐 상영 시간이. 그런데 단 뭐 한 2분 3분도 좀 지루한 느낌이 전혀 없는 정말 재미난 영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 그런 참 좋은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베테랑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꼭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영화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홍보까지 해드리네. 요 영화에서 우리 조태호 사장 역할을 하는
유아인이라는 그 배우가 있죠. 그래서 그 조사장이 요렇게 말을 합니다.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나서 저지러. 저는 그 대사가 머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나서 저지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투자하기 이전에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상담 안 하셔도 좋아요. 반드시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투자하기 전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시고 몇 번이나 답사를 가시라.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답사 가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연구하시고,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야죠. 돈이 뭐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이거 투자입니까? 돈이 뭐 몇백만원 들어가는 투자입니까? 요게 뭐 주식인가요? 몇십만원 몇백만원 가지고 하게? 부동산 투자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 재산의 거의 70%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70% 80%를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팔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여유 자금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 부동산, 아파트나 뭐 빌라나 단독주택을 뺀 다음에 여유 자금을 있다면 여유 자금의 100%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여유 자금이 잘못된 투자를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여유 자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최소한 자문을 구하셔요. 최소한 자문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10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와중에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잘라주는 것도 기술이에요. 왜? 잘라주고 나서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분 만큼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동안 당한 손실이 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기다려? 무작정 기다리면 답이 오나요? 어디? 그 신영복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담은 책 담론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요 얘기를 주식으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 않고 자기가 산 종목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부동산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산 다음 내가 산 그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올라가는 주식 종목을 사고 올라가는 부동산 투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상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